지역교육 협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요. 아직 종료된 연구는 아닌데 지금까지 진행된 것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거버넌스 이야기입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거버넌스 개념의 진화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하고요. 경기도교육청이 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해 왔는지도 좀 살펴보려고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와 관련된 몇 가지 제언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거버넌스라는 말을 안 들어보신 분이 사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거버넌스의 범람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거버넌스의 유행이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거버넌스라는 말을 누구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거버넌스에 대한 합의된 정의가 없다. 이렇게 연구자들 스스로가 이야기할 정도로 거버넌스라는 말은 그 사용 빈도에 비해서는 합의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그런 개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또는 거버넌스와 관련된 보통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끼친 아주 중요한 말들을 이렇게 두 가지로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거버먼트에서 거버넌스로라는 말이고요. 또 하나는 정부 없는 거버넌스라는 말입니다. 두 말 모두가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전통적인 정부가 정책 문제의 해결에 유일한 주체일 수 없다는 거죠. 심지어는 정부가 없을 때 정책 문제가 더 잘 해결된다라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담고 있는 여러 함의 중에 하나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좀 정리해 보면,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사학한 문제라고 해서 이건 뭐 이제 행정학자들이 쓰는 용어이기도 한데, 사학한 문제가 등장했다는 겁니다. 이 사학한 문제는 도대체 해결 방법이 뭔지를 알 수 없는 전통적인 정책적 수단을 통해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런 문제가 이제 사학한 문제인 거죠. 오늘 앞에서 발표했던 두 개의 주제, 어떻게 하면 애들의 학력을 적절히 측정해가지고 공정하면서도 사교육 부담도 없고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수능 체제를 갖출 거냐? 이 사악한 문제입니다. 어, 산업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하면서 전통적인 특성화 고등학교의 역할이 변화해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사실은 사악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사실은 이 그 거버넌스 개념이 등장하는데 영향을 끼친 사악한 문제는 지금 얘기했던 그런 문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들입니다. 예를 들면 기후 생태 위기 이런 것들이죠. 전 세계가 똘똘 뭉쳐도 그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 몇십 년에 걸쳐서 노력해도 어찌 해야 될지 모르는 뭐 이런 문제들이 사악한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악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네트워크라는 게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해요. 이 정책 네트워크라는 거는 전통적인 정책 문제 해결의 주체, 쉽게 말하면 정부죠. 정부를 포함한 다양한 정책 문제 해결 역량을 갖춘 사람들의 집합체. 이걸 이제 정책 네트워크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정책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러려면 기존의 정책 문제 해결의 주체였던 정부의 역할도 변해야 되고, 그런 정책 문제 해결을 지칭하는 용어도 만들어져야 되고, 뭐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버넌스라는 말이 등장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등장한 거버넌스라는 말이 확산된 동의는 이제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두 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유행인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시대 정신인 것 같아요. 어떤 연구자는 거버넌스라는 용어의 확산,
아까 범람이라는 말을 쓰기도 했는데, 범람이라고 부를 정도로 거버넌스라는 말이 부문을 가리지 않고,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고, 영역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쓰이게 된 제일 중요한 원인이 유행이라고 얘기합니다. 멋있어 보이잖아요. 수사적 유행. 정부,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부에 대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부정적인 인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과 이 거버넌스라는 낯선 개념이 결합하면서 수사적 유행으로 이 거버넌스라는 말이 확장됐다, 확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동시에 시대 정신이 결합됐기 때문에 이 거버넌스라는 개념이 확산될 수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시대 정신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시민사회의 성장과 민주주의 진전입니다. 정책 문제의 해결을 왜 정부 혼자 하냐? 그렇지 않다. 정책 문제의 해결 과정에 시민사회, 민간 뭐 이런 부문이 그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시대 정신에 부합하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신자유주의 기반 행정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신공공관리론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러니까 정부가 혼자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낭비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민간이 알아서 하면 2시간이면 할 거를 정부한테 하라고 그러면 일단 위원회 만드는데 2달 걸린다는 겁니다. 위원회 만드는데 2달 걸리고 거기에 이제 예산 배정하고 뭐 등등등 하는데 2년 걸린다고 이야기합니다. 민간에 맡기면 2달이면 끝나는 문제가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정부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고 민간에 위탁해서 정책 문제를 해결하는 거. 이게 이제 신공공관리론의 핵심인데 그런 신공공관리론의 이념적 기전은 신자유주의라고 보통 이야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결합이 되면서 이 거버넌스라는 말이 이념을 넘나들면서 확산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 연구자들이 이제 이런 바탕에서 거버넌스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뭐 로더스라는 사람도 이렇게 정의하고 피터 스피에르 같은 사람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쿠이밍 같은 사람들은 또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래서 이런 정의들을 종합해가지고 거버넌스가 뭐냐라고 저 나름대로 정의하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정의한다고 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합의해 줄 거냐? 합의 안 해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넌스 개념이 쓰인 지 몇십 년이 지났는데 연구자들 스스로가 합의된 개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근데 그 정신은 이런 것 같아요. 하나는 아무 때나 거버넌스가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무 때나 거버넌스가 필요한 게 아니고 거버넌스가 필요한 상황이 있는데 그 상황은 해결해야 될 문제의 성격과 직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정부가 혼자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악한 문제. 사악한 문제가 있어야 거버넌스가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형성된 또는 형성한, 저절로 형성되기도 하고요. 정부가 주도적으로 형성하기도 합니다. 뭘 형성하냐면 정책 네트워크를 형성하는데 그 정책 네트워크의 성격은 굉장히 포괄적이며 민주적이어야 한다고 얘기해요. 포괄적이라는 거는 참여자들의 다양성이 확보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전문가 집단만 포함되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해 당사자, 전문적인 역량은 없지만 이해관계를 가진 민간, 네, 그 주체들도 이 정책 네트워크의 일원으로 마땅히 포함이 되어야 되고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민주적이라는 것은 의사결정 과정 자체가 민주적이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속성들을 갖출 때 비로소 우리는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최근에는 거버넌스에다가 협력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버넌스의 개념에 비추어 보면 협력적이라는 말을 붙이는 것은 일종의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는 거예요. 원래 거버넌스가 협력이라는 말을 담고 있는데 이 앞에다가 또 한 번 협력적이라는 말을 붙인 거기 때문에 역전압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음.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협력적 거버넌스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공식적이고 합의지향적이며 의도적인 방식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뭐 등등등. 에머슨 같은 사람은 뭐 이렇게, 쇼골드 같은 사람은 또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버넌스의 정의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협력적 거버넌스를 새롭게 정의하고 최근에는 거버넌스를 몇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협력적 거버넌스가 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층위가 낮은 뭐 참여적 거버넌스도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정부의 주도적인 역할을 인정하는 위계적 거버넌스도 있고 뭐 이렇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버넌스는 협력적 거버넌스인데 모든 거버넌스가 협력적 거버넌스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에 그 아래에 세부적인 유형을 추가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버넌스는 태어날 때부터 협력적 거버넌스를 지향했는데 실제 운영해 보니까 다 협력적 거버넌스가 안 되기 때문에 위계적 거버넌스라고 부를 필요도 있고 또 참여적 거버넌스라고 부를 필요도 있고 뭐 이렇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 연구자들은 성공적인 또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이나 조건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체로 공공기관이나 단체가 주도해서 비국가 영역에 속하는 참여자들의 협력을 유도한다. 대체로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민간이 주도해서 정부를 끌어들이는 방식의 거버넌스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뭐 이상적으로는 시민이 주도하는 거버넌스가 바람직하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데 정부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이나 예산 등등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초기에 판을 깔아주는 역할은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비정부 조직 혹은 일반 시민들을 포함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참여자들의 다양성, 포괄성과 관련된 내용이고요. 참여자들이 단순한 의견 제시나 자문을 넘어서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 관여해야 한다. 이건 뭐 재량의 공유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흔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가 외부에 있는 기관과 MOU를 맺거나 또는 위탁 용역을 체결하거나 또는 전문가들을 모셔가지고 자문회의를 하거나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라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거버넌스의 원래 정의에 비추어 보면 거버넌스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왜냐하면 재량을 공유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유형의 뭐 협의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공동활동, 공동구조, 공유된 자원, 구조화된 장치의 바탕을 둔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합의에 의한 결정을 목표로 한다. 근데 목표로 하기 때문에 꼭 합의가 돼야만 한다. 그런 거는 아니더라고요. 합의를 지향하지만 합의가 안 되면 정부가 가지고 있는 집행력을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집행하기도 한다. 뭐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합니다. 사익과 관련된 갈등 해결이나 분쟁 조정이 아니라 공공 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뭐 이런 것들도 협력적 거버넌스의 특징 또는 조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유사 개념과의 구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명령, 조정, 협업, 협력 이런 거가 다르다고 이야기해요. 이제 특히 아, 조정, 명령하고 거버넌스, 협력을 구분하는 거는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협업과 협력을 구분하는 거는 조금 어려운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협업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 같은 기관 안에서 부서 간의 협조 체제를 구축할 때 우리가 보통 협업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부서 간 협업 체제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협동이라고 번역하는 경우도 보통 있는데 협동이라고 번역할 때는 개인의 이익 실현을 목적으로 할 때 우리가 협동이라고 얘기한다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대로 이제 협력 같은 경우는 자율적인 주체들 간의 중재를 통한 창조적인 성과 도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명령에 의한 거버넌스도 아니고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거버넌스도 아니고 협업을 목적으로 한 거버넌스도 아니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협력의 정의에 부합하는 거버넌스일 때 비로소 협력적 거버넌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그래서 참여적 거버넌스하고도 다르다고 얘기해요. 참여적 거버넌스는 이런 거고 협력적 거버넌스는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서 좀 길게 써놨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참여적 거버넌스는 정책 수립과 집행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들을 일부 끼워주는 겁니다. 이제 양념처럼 끼워주는 거죠. 위원회 구성해가지고 와서 좀 의견 제시해 주시오. 뭐 이러면서 이제 거버넌스 구성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참여적 거버넌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적 거버넌스는 사실은 거버넌스라는 말의 본령에 부합하면서 굉장히 수준 높은 재량의 공유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조와 과정의 총합으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우리가 보통 거버넌스 하면 회의 구조, 맨 위에 위원장이 누구고, 뭐 참여자는 누구고 하는 조직도,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협력적 거버넌스 연구하는 사람들은 그런 조직도 이꼴 협력적 거버넌스가 아니고, 구조와 과정이 합쳐져 있을 때 비로소 거버넌스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요 그림처럼 여기 초기 조건부터 시작해서 이러이러한 과정들을 거쳐가지고 산출로 이어지는 요 과정 전체를 보는 것이 거버넌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근데 여기만 봐요. 여기. 제도 설계. 참여자는 누구고, 위원장은 누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버넌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에머슨 모델도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고요. 하여튼 이제 지금까지는 거버넌스에 대한 이야기를 쭉 했고요. 경기도교육청이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어떤 일을 해왔는지를 2011년도부터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아마 거버넌스가 있기는 했었을 겁니다. 근데 2011년부터 혁신교육지구 사업이라는 게 시작이 됐고 그러면서 일반 자치와 교육 자치의 협력 또는 뭐 민관학 협력 뭐 이런 말들이 공식적인 정책 용어로 쓰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좀 들여다보는 게 중요해 보였습니다. 2011년에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시작됐는데요. 이제 1년마다 이제 혁신교육지구 사업 운영 계획을 교육청에서 만들죠. 근데 2013년 계획부터 거버넌스라는 말이 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1년, 2012년 요 2년은 거버넌스라는 말 없이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해인 것 같고 2013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혁신교육협의회하고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거버넌스의 핵심으로 되어 있고 관관학민 여기 관을 두 번 쓴 거는 하나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하나는 시청 지자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반자치하고 교육자치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관과 관의 협력이 굉장히 중요했고 초기 혁신교육지구 사업은 사실은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관관학민 협력을 위한 다층 거버넌스 구조를 가지고 있다. 밑에 그림을 보면 이건 2013년도 그림인데 2013년도 보면 보통은 화살표 이렇게 안 그리거든요. 근데 2013년도는 이렇게 일방향 화살표로 되어 있어요. 보통은 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더라도 형식적으로라도 이렇게 쌍방향 화살표를 관습적으로 그리는데 2013년도는 일방향 화살표로 되어 있습니다. 연계기관이 지자체에 이런 것들을 제공하고 지자체가 교육청이나 학교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일방향 관계로 되어 있다. 이거를 요 시기에는 거버넌스로 이해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죠. 2014년부터는 지역교육협력 거버넌스로 진화가 됩니다. 그래서 혁신교육 전담센터를 설치하기도 하고 중간 지원 조직이면서 동시에 조정 조직이었고요. 2019년에는 혁신교육 포럼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2021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던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정책 문서에서 사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용어를 사용하는데 10년 걸린 거죠. 경기도교육청도. 그 전까지는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말을 쓰지 않다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있었던 다층적 거버넌스 구조는 그대로 유지를 했고 동시에 이 지역 혁신교육 포럼을 통해서 다수의 학습 및 공론의 장을 구성하는 데 굉장히 많은 공을 들였던 시기입니다.
일방향으로 되어 있던 협조 체제가 쌍방향 협조 체제로 바뀌었고, 학교 지원을 위한 목적이 지역의 교육력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전환하기도 했던 게 요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는 경기 미래교육 체제라는 게 발표가 됐는데, 이 경기 미래교육 체제 속에서 지역교육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라는 용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말이 2024년 이후에 경기 미래교육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한다라는 거죠. 지역교육 협력, 지역 협력 교육 요 두 가지 용어가 동시에 쓰이고 있어요. 그리고 교육에 대한 공동체적 관점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주의에 입각해 있고 시민 참여적이고 교육에 대한 공동 관리를 정책적으로 천명한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문서가 작년 8월에 발표된 경기 미래교육 체제 문서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서에 입각해서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 협력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이런 방침을 가지고 있고 구체적으로 운영 방법을 이렇게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정의와 관련해서는 이제 이러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구성된 지역교육 협의체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의체 자체가 거버넌스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기는 했는데, 그래서 내용적으로는 이 거버넌스 운영과 관련된 과정 요소가 들어있기는 하지만 그 과정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좀 수정될 필요가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고, 방침 관련해서는 여기 지역 내 모든 주체 간의 정례적인 협의체가 운영되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지역 내 모든 주체라는 거는 요 옆에 있는 삭, 한, 관, 민, 청, 군경 뭐 이렇게 이런 것들을 망라한 게 모든 주체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민주적이고 포괄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있고, 도 단위 거버넌스랑 시군 단위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야 된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각 기관의 대표로 구성해서 빠른 의사결정과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게 하자 이런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다층 거버넌스 중에서 실무 단위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 방침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거버넌스의 참여 주체는 기관 대표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민들의 포괄적인 참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동시에 그 폭넓은 또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각 기관의 대표로 구성하자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해라 이런 내용도 좀 있고, 기관 장급 협의체랑 실무추진단을 이원화해서 운영하자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보면 굉장히 빠른 의사결정과 그 의사결정의 바탕을 둔 성과 창출 뭐 이런 것들에 염두를 두고 거버넌스가 기획된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을 좀 드리면, 그 아까 경기 미래교육체제 문서에 교육을 공동체라고 정의를 했고, 협력적 거버넌스라는 말도 쓰고 있으니, 거기에 부합하게 거버넌스를 좀 정의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공교육체제의 확장 및 지속을 위한 학교 구성원 및 지역 주민들의 수기와 토론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와 실천의 과정. 이렇게 거버넌스를 정의하는 게 어떻겠냐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제안이고요. 두 번째는 거버넌스의 본령에 기반한 지역교육 협력 정책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래서 가시적인 성과를 목적으로 뭐 몇 개 기관이랑 협력해서 뭐 공유학교를 몇 개 운영했고 이거 되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 자체가 거버넌스 운영의 궁극의 목적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염두에 두고 공론의 장을 만들고 탄탄하게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두고 거버넌스가 추진돼야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내용이고요. 세 번째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이 능동적인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대한 직접 통제자에서 협력과 혁신의 조건 형성자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 그다음에 거버넌스 참여자들에 대한 와서 하고 싶은 얘기 하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상당한 학습과 정보 제공이 필요하거든요. 상당한 학습과
교육과 정보 제공의 장이 마련이 돼야 되고 시스템으로 그 결과가 축적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학학 문제를 두 달 안에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 사학학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버넌스 한다는 거는 안 해도 되는 일을 하는 거라고도 사실은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사학학 문제가 뭔지를 확인하고 그 문제를 이전에 없었던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험과 학습의 장으로 거버넌스가 기능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고요. 이런 일을 교육지원청이 다 못하죠. 지금 교육지원청은 거의 죽을 지경이더만요. 교육청으로부터 요구되는 학교 지원의 역할과 학교로부터 쏟아지는 각종 민원으로 양쪽에서 끼어있는 신세가 지금 교육지원청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다가 교육지원청이 거버넌스도 제대로 운영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뭐 기관평가 지표에 막 공유학교 몇 개 했나 이런 거 들어가면 할 수 없죠. 못합니다. 그래서 전담 조직이 사실은 필요하고 전담 조직이 예전에 있었거든요. 혁신교육지구 뭐 이런 거 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런 예전의 사례들을 복원하고 성찰해서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을 좀 찾는 게 지금 경기도교육청이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여기까지 준비하고 마무리를 하려다가 이런 그림이 눈에 띄었어요. 이 신영복 선생이 예전에 그렸던 그림인데 아니, 나는 이게 높은 곳에서 일할 때의 어려움은 글씨가 삐뚤어졌는지 똑바로 써졌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물어보는 방법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이게 지위 고하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멀리서 지금 거버넌스가 어떻지 이렇게 이제 바라보는 뭐 그런 입장이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